지금 통신문이 이제 두 종류인데요, 저희가. 지금 선행이 수투 이상, 지금 수투 미적분 혹시 하고 계신 분? 네, 수투 미적분. 지금 어디쯤 하고 있어요? 수원. 수원. 네. 어머님 어디 하고? 수상이요. 네. 수원. 수원. 네. 어머님 어디 하고 있나요? 수상.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고등관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스카이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스카이관 안에 이제 의대관이 있고요. 의대 스카이관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고등관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관 학생들은 고등관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특자관이라든지 영재관 쪽 학생들은 스카이관으로 들어오는데, 스카이관은 지금 진도가 제일 늦은 학생들이 수투 심화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수투 이상인 학생들은 스카이관, 그리고 나머지는 고등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섞여가지고 경쟁 테스트를 해가지고 레벨링을 다시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12월이에요. 이제 12월부터는 수상을 중심으로 반편성을 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수상으로 의대관, 스카이관, 그리고 고등관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정통신문에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을 보면, 그 실적 다음에 이제 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6페이지 펴보시면 6페이지에 그 개강일부터 해가지고 여름방학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6페이지 여기 보시면 개강일은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네. 예, 6페이지죠. 네. 예, 6페이지. 6페이지가 없어요. 5장. 여기. 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7월 11일이 개강일이고요. 캠프 일정, 캠프라는 것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라는 거거든요. 캠프 일정은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3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학원 방학이 있어요. 학원 방학이 7월 25, 26, 27, 28 이렇게, 여기는 27일까지 나와 있는데 28일 일요일이니까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캠프 시간표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정규 수업은 5시부터 10시예요. 5시부터 10시로 해가지고 중등관 학생들은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구성되고요. 여기에 이제 특자관 학생이나 영재관 학생들은 이 시간표대로 구성되진 않아요. 5시부터 10시까지가 수업이고, 앞쪽에 이제 특강은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스카이관 학생들이 지금 수투 이상이기 때문에 그 진도를 이제 어느 정도 나가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걸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수상 심화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수상을 선택하고, 어떤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과목들을 하게 되는 특강으로, 그래서 특강은 이제 선택적으로 스카이관 학생들은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실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항상 개방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관리 선생님 그리고 첨삭해 주시는 조교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 숙제를 하게 되는 수상, 수화, 수원 과정 하는 학생들은 틀이 딱 짜여져 있어요. 12시부터 2시간 20분 수업, 2시간 20분 숙제, 저녁 먹고 2시간 20분 수업, 2시간 20분 숙제인데, 앞쪽에 일찍 와서 9시부터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카이관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9시부터 오게 되는데 중간에 특강 듣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특강은 총 9회 진행되는데요. 이제 여름방학 기간이 있으니까. 특강 9회 진행되는데, 수상, 수화, 수원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 번은 선행 진도를 나가고 6번은 수상 심화 과정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스카이관 학생들은 특강을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건 선택에 따라 좀 달라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여기 앞에 간담회 내용에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그 수학의 아침 고등관을 여기 순회동에서 만든 사람이고요. 2011년도니까 13년 전이네요. 13년 전에 제가 만들었고, 제가 이렇게 좀 젊어 보이지만 또 나이는 좀 있어가지고 저는 아이가 하나예요. 딸아이 하나인데 제가 이제 둘째는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제 딸아이가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해가지고 지금 전 졸업하면 끝일 줄 알았더니 졸업했는데 학원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쪽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력직 아니면 안 뽑아요. 대졸 신규는 안 뽑아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경력 쌓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없네요. 어떻게. 그래도 일단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저는 수학의 아침 고등관 총괄원장 오택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둘째가 중3인 학생 학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럼 이제 준 전문가가 돼 있으시겠네요. 첫째 겪으시면서. 올해 중3은 좀 특별한 학생들이잖아요. 이제 5등급제 처음 시도해 보는데 사실 이제 5등급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9등급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등급제가 되었을 때 예측되는 내용이랑 지금 선배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판이하게 틀려져요. 그래서 선배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귀동량 정도로만 하시고 5등급제 하에서 벌어질 우리 아이들의 현실들을 좀 직시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자면, 일단 5등급제가 되면 제일 유리한 위치의 학생들이 누구냐면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으로 나뉜다 치면 제일 유리한 학생들은 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제일 불리한 학생들은 누구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불리해져요. 5등급제가 되게 되면.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9등급제 하에서 1등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제일 불리해진다. 그럼 누구한테 제일 유리하냐? 2등급대를 받는 학생들이 제일 유리해지고 3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유리해진다. 그리고 4, 5등급은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9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이 반에 1명이에요.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반에 1명, 4%이기 때문에 1명만 1등급이고 2등급이 2명이에요. 그래서 1, 2등급이 3명이 됩니다. 그런데 5등급제 하가 되면 1등급이 한 반에 3명이 돼요. 그러면 예전에 반에서 1등만 1등급이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반에서 3등까지 1등급이에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학 입장에서 반에서 1등으로 1등급을 했는지 반에서 3등으로 1등급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에서 3등 했던 학생이 예전에는 2자를 달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1자를 달아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학생부 관리만 제대로 하게 되면 반에서 1등으로 1등급 하는 학생을 뒤엎게 되죠. 그럼 얘는 서울대를 가고 반에서 1등으로 1등급 한 학생이 학생부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고대나 성대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역전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성적 순위와는 관계없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에서 2등, 3등 하는 학생들이 굳이 1등 할 필요 없이 반에서 안정적인 2, 3등을 하면서 학생부 관리를 잘하면 되겠다. 여기서 또 하나 추가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교학점제 시행이에요. 자, 지금 내신 5등급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진로와 전공을 고등학교 때 고민해서 대학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저나 옛날부터
꿈도 없고 전공도 없이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대학 생활이 힘들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과 끼를 찾는 과정들을 겪으려고 했더니 내신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신 부담을 좀 경감시켜줘가지고 고등학교 3년 생활 동안에 자기의 진로와 전공을 좀 찾게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신 5등급제로 내신 경쟁이 좀 완화됐어요. 대신에 이제 고교학점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진로와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한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자기 진로와 전공이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내신 3등급 때, 그러니까 이제 중상위권이죠. 내신 3등급 때를 받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면, 내신 3등급 때 학생들이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성적을 올리게 되면, 그래서 2등급 이내로 진입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대학들을 들어갈 수 있죠. 중상위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보통 가는 대학들이 경희대 정도 라인인데,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라인인데, 이 학생들이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반에 3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학생들은 서울대나 의대나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수학의 아침에서 우리 재원생들 특히 그리고 지금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학생 대상 동기부여 세미나를 제가 해요. 동기부여 세미나 때 이런 얘기들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좀 분발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잘 준비해가지고 좀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제가 세미나를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위치에서 좀 더 나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챙기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일단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수학이 하신 고등관 성적 결과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적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순회 캠퍼스, 분당 캠퍼스에서만 있었던 결과고요. 9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이기 때문에 한 반에 한 명이고 전교 10등인입니다. 현재 5등급제로 보자면 1등급은 10%이기 때문에 2등급 이내는 전부 다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대부고부터 보여드리자면 외대부고에서 이번에 수학의 아침에서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1.8 두 개 틀렸고요. 근데 이제 외대부고 아이들 잘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틀렸는데 2등급 나오더라고요. 1등급이 많아요. 1등급이 많아요. 참 100점이 많아요. 낙생고 1학년에서 만점자가 2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개 틀린 학생이 하나, 둘, 셋, 4명 나왔습니다. 총 6명이 1등급이 예상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낙생고, 네, 낙생고 6명인데 낙생고가 1등급이 12명이거든요. 전교 12등까지예요. 근데 이제 6명인데 제가 이제 그 1등급이라고 쓰면서도 좀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생고만 1등급 커트라인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분당 18개 고등학교 중에서 17개 고등학교 전부 다 공개했어요. 중간고사 1등급 커트라인을. 왜 뭐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하냐면 기말고사까지 보고 1등급 커트라인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번에 낙생고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점자가 한 7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12명이 1등급인데 만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왜? 실수 하나 틀려버리면 1등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변별력이 없는 시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야탁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전 과목 전교 1등이 수학의 아침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전교 3등, 8등, 9등, 그 다음에 2명 1등급 해가지고 전체 야탁고는 1등급 10명이에요. 전교 10등까지인데 10명 중에 6명이 수학의 아침에서 나왔습니다. 야탁고 2학년에서도 1등급 총 4명 나왔고요.
중앙고 1학년에서는 수학 전교 1등이 수학의 아침에서 나왔는데요. 수학 전교 1등이 100점 만점에 92점입니다. 시험 난이도가 예상되죠. 서연고 1학년에서는 수학 전교 1등과 2등이 모두 수학의 아침에서 나왔습니다. 전교 1등이 몇 점이냐면 100점 만점에 94점이었고요. 2등이 93점이었습니다. 영동여고 수학 전교 1등도 수학의 아침에서 나왔고요. 1등급 총 4명 해서 나왔고, 분당고 1학년에서도 이번에 전교 1등 나왔습니다. 수학 전교 1등 99.5점. 처음에 이 친구가 100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감점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당고는 1학년뿐만 아니라 분당고 2학년 수학 전교 1등도 수학의 아침에서 나왔고요. 돌마고 1학년 수학 전교 1등도 수학의 아침에서 나왔습니다. 1등급 총 5명 나왔고요. 돌마고에서. 불곡고 1학년에서도 수학 전교 1등 100점 나왔고요. 1등급 하고. 보평고는 95점으로 수학 전교 2등 나왔고요. 보평고 2학년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수학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평고 시험이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네, 보평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당에서 수학 어려운 학교로 치자면 어머님들 잘 아시다시피 낙생, 중앙, 대진 여기에 이제 보평고 들어가게 되고요. 학교 시험이 조금 수월한 학교로 치자면 임해, 돌마, 그리고 판교, 순회 뭐 요 정도. 근데 이제 운중고가 원래 쉬웠었는데 요즘 조금 어려워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그 1순위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대장동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도 좀 올라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임해고 수학 전교 1등 수학의 아침에서 나왔고요. 저는 이 학생은 상당히 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 학생이 이제 임해고 좀 추우시죠? 제가 에어컨 좀 껐다가 조금 이따 킬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수원 정도까지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성실한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선택 전략 할 때 어머님한테 이 학교 추천했어요. 왜냐면 아이는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선행 정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고등학교를 가게 되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과중, 그런 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게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과목을 골고루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중을 하게 되면 과학에서 4과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학 내신에 이 배분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학습의 배분이.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물, 화, 생지 시험 보게 되는데, 과학을 한 과목 시험 보다가 4과목 시험 보게 되면 부담이 엄청 커지죠. 그래서 선행이 많이 안 된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학교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학교에서 이 아이한테 집중해줘요. 왜? 임해고에서 의대 나오기, 서울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라도 보내야죠. 그러면 내신부터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보다 학생부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잖아요. 왜? 내신에서 변별력이 안 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전교 1등, 2등, 3등 구분하기 어려워요. 1등급이 전교 30등까지예요. 그럼 전교 30등과 전교 1등이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럼 뭘로 구분해야 되느냐? 학생부로 구분해야죠. 그럼 학생부에 집중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운중고 학부모님인데 3년 전이에요. 운중고 학부모님이 우리 학교는 학생들 챙겨주지 않아요. 전교권인데 챙겨주지 않아요. 그 아이가 전교 7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고, 왜냐면 저희 학원에 전교 2등 학생이 있었는데 전교 2등 학생은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교 7등 어머니는 거기에 이제 해당되지 못했는데 안 챙겨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략적으로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분당에 18개 고등학교가 어머님들 생각에는 뭐 낙생고와 나머지 학교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최상위권이 되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거 참고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낙생고하고 중앙고, 뭐 서영고 이런 실적 좋잖아요. 뭐 분당에서 지금 1등은 낙생고인데 의대나 뭐 서울대나 다 1등은 낙생고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해에 중학교 내신으로 따졌을 때 195점 이상,
그러니까 내신이 퍼펙트한, 중학교 때 퍼펙트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에 몇 명 정도 들어가냐면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전교 30위권을 얘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현재 9등급제 하에서는 어떻게든 1등급을 하려고 막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서현고, 중앙고, 보편고 이런 라인 있죠. 이런 라인에는 한 학교에 한 50에서 7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낙생고에는 재작년에 보니까 110명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학교가 잘 보낸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 것인지는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말씀 드려요. 어머님들한테. 늘 푸른고가 대입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늘 푸른고가 보냈는지 정자동 어머님들이 보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자동 지역은 오피스텔 그쪽에 팀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엄마들 대치동 쌤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럼 과연 수시로 합격하는 애들이 학생부 관리를 학교에서 한 건지 아니면 입시 전문가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한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수학의 아침에도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수학의 아침에서는 그 3년 전부터 1대1 매칭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1대1 매칭 해가지고 3년 동안 같이 가요. 그러면 부모가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고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딱 카톡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이 학생부 관리를 하나하나 다 살펴줘요. 저희 딸아이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학의 아침에만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입시 실적과 그 학교의 퍼포먼스를 100% 일치시켜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 선행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임해고나 송림고나 이런 학교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늘 푸른고가 요즘 화제죠. 왜 화제죠?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내신 시험이, 지금 수학 시험이 이번에도 낙생고 준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험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올해 수학 83점 받았는데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네, 그 정도로 시험이 어렵고요. 늘 푸른고에서 1등급 4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송림고 2학년에서 100점 만점 수학 전교 1등 나왔고요. 1등급 3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지 지역에서는 보정고가 진짜 어렵습니다. 시험이. 아마 그 앞에 보정동에 신촌중이라고 있는데 거기 외대부고 많이 보내요. 그 학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정고에 어설프게 들어온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제 구성지역. 구성지역에서는 이제 제일 가까운 그래도 수지로 들어오자면 보정고가 가깝거든요. 여기 시험도 거의 낙생고에 준하는 시험 수준이에요. 여기서 1등급 3명 나왔고요. 전교 10등 안에. 그 다음 경화여고. 경화여고는 학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화여고는 가는 학생들이 기숙사형 학교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대입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왜 좋아하냐면 얘들은 조금만 챙겨주면 성적이 팍팍 오르거든요. 얘들. 그리고 학교 시험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1등급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수학의 아침에 1등급이 7명 나왔습니다. 경화여고. 이 비슷한 학교가 운중고죠. 운중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7명 나왔습니다. 1등급이. 그 태원고 1등급 4명 나왔고요. 판교고 1등급 2명, 그리고 한솔고 2명, 그리고 성남외고는 2학년에서 수학 전교 1등 나와서 1등급 3명, 구성고는 전 과목 전교 1등 나왔고요. 기흥고 수학 전교 1등 나왔고요. 태전 쪽, 그러니까 이제 광주 쪽에서는 태전고가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어요. 70점대가 3등, 반에서 한 4등? 요 정도 했으니까, 네, 어려웠고. 풍생고 수학 전교 1등 2명 나왔는데, 이제 풍생고가 이제 성남 지역에 있는 학교잖아요. 확실히 성남, 광주, 동백, 이렇게 외곽 지역에서 분당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면
중위권 정도, 수학이 아침에서 중위권 정도 하는데 전교 1등이에요. 확실히 시험 난이도의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성적 잘 안 나오면 이사가, 성남으로 이사가, 광주로 이사가, 뭐 이렇게 농담하는데 어쨌든 시험 난이도의 격차가 많이 나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지역에서는 1등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것은 동탄국제고인데, 동탄국제고 혹시 보내시는 분이 있으시면 동탄국제고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80점대가 1등급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고보다 선행진도 빠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수상 전부 다 보고요. 기말고사 때 수하 전부 봅니다. 그러면 1학기 때 수상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진도 빠르고 이런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여고에서 수학 전교 1등 나왔고요. 자, 1등급이 총 이번에 중간고사에서만 전교 10등이네죠. 전교 10등인의 학생이 101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의대관이랑 스카이관에서는 절반 이상이 1등급 나오고 80%가 11% 이내 들어갔으니까 스카이관과 의대관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5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 받을 확률이 80%가 넘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성적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맞이할 현실들이 쉬운 싸움이면 전략이 필요가 없는데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현실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내신 1등급 10%니까 30명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반에서 3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신 2등급은 34%인데 30명 기준으로 반에 10등이니까 2등급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5등급제 하에서 2등급의 가치와 9등급제 하에서 2등급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신 2등급, 5등급제 하에서 내신 2등급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3등급과 4등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신 3등급과 4등급이라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경기대 라인부터 출발합니다. 수원 경기대. 수원 경기대 수원대 뭐 이런 라인으로 출발을 해요. 어제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저한테 면담을 왔어요. 면담을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수시로 써야 될지 정시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평균 등급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3.5등급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신 3.5등급이면 경기대가 조금 어려울 거고 수원대 정도 라인에서 합격률이 한 70% 정도 나올 거야. 그러면 수원대 갈래? 그랬더니 정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가 수원대 가려고 이 12년 동안 이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수원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2등급 받으면 수원대 라인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2등급이나 3등급 받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데 1등급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이 첫 번째로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존재하는 현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은 분당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수학 90점대 A등급 비율이에요. A등급 비율이 내정 중이 40.8%고요. 그리고 늘 푸른 중이 58.8%고요. 매송 중 40.6%, 백현 중 51.5%, 보평 중 64.1%, 분당 중 35%, 불공 중 42.7%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90점대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너무 수월해서 그래요. 그래서 분당 지역 25개 중학교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야탑중도 46%고요. 운중중도 48.7%, 임해중도 54.7%가 A등급 90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따져보니까 비율이 39.9% 나와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40%가 지금 90점대를 받고 있어요. 절반이 90점대를 받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채 아이들은 본인만 90점대를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마음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야 90점대 손들어 봐 그러면 거의 다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이 1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0%가 10%를 두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90점대 학생 중의 4분의 1만 1등급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나머지 75%는 전부 다 수원대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수시 관점에서는. 그럼 80점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80점대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70점대, 60점대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을 뒤집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머님들 선행과 심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 고민 많으시잖아요. 심화가 중요한 걸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선행을 더 많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학 공부의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4반복 공식인데 한 개 과정을 수상을 4반복, 수하를 4반복. 그러면 처음 볼 때는 개념 원리나 RPM 같은 쉬운 교재, 개념을 익히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유형설을 통해 가지고 셈이나 마플 시너지나 이런 유형설을 봐가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익힐 수 있게끔 가고, 세 번째 볼 때는 고쟁이나 블랙라벨이나 일품 같은 심화설을 봐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분당 지역 아닌 지역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분당 지역은 대부분 다 블랙라벨 정도까지는 보고 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얘들을 변별해야 되잖아요. 얘들을 변별해야 되니까 비틀어서 문제를 내게 되죠. 이 비틀어서 내는 문제가 한 학교당 3문제 정도 되는데요. 이 3문제가 한 문제당 5점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합치면 15점이에요. 결국은 85점에서 100점 사이가 1등급 컷이 될 텐데 85점에서 100점 사이를 결정하는 게 이 3문제예요. 그럼 이 3문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 3문제 비틀어진 문제를 맞추려면 시중교재를 풀면 안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100개 학교는 풀어야 돼요. 그 100개 학교는 한 문제당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100시간이 투자돼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쯤부터 해서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4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수학의 아침 시스템은 기본 과정과 응용 과정, 유형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고 직전 방학 때 심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실전 과정을 병행하게끔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4반복을 해야 되는데 기본 개념, 응용, 그리고 심화, 기출 실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올 현실들을 한번 볼게요. 중3 여름방학 때 만약에 수하 응용 과정을 한다. 수하를 한번 보고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쳤을 때 이 학생의 고3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름방학 때 수하 응용을 하게 되면 2학기 때 수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3 겨울방학 때 수상 심화 과정은 내신 잡아줘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수원 기본까지 했으니까 수원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수상 내신 대비를 하느라고 수상 내신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여름방학 때 수하 심화 과정, 내신을 해야 되니까 수하 심화 과정을 하고 수원 심화, 수원 응용을 했으니까 수원 심화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정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수원 실전은 이제 하겠죠. 이제 기출 실전 중심으로 하겠죠. 그리고 수원 내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 수투를 처음 보게 돼요. 수투를 처음 보고 나서 여름방학 때 수투 응용 과정을 한 채 심화를 안 보고 2학기 때 내신을 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니까 2학년 2학기 내신부터 이제 조금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여름방학 때 기본을 하고 나서 응용을 한 후에 미적분 내신을 보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에서도 유리하지 않아지죠. 자, 여기서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름방학 때 미적분이 한번 끝나질까요?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행이 준비가 안 되니까. 수화 정도 됐던.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수원 응용이라고 치죠. 수원 응용이라 치면, 자, 수원 응용이니까 2학기 때 수투 기본을 볼 거예요. 수투 기본. 수투 기본을 보고 나서 여기에 수투 응용을 특강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수투 응용까지 봤기 때문에 이때는 수투 심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다만 미적분은 언제 처음 보냐면 이때 처음 보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어머님들이 궁금해지시는 게 우리 아이들도 미적분 해야 되나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자, 수능에서 미적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애들? 안 나오죠. 우리 아이들 수원, 수투, 확률 통계예요. 수능적 관점에서는 기하도 미적분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내신에는 미적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시로 갈 아이들은 미적분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시로 갈 아이들은 미적분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시를 어떻게 버립니까? 왜? 정시는 N생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왜? 의대 확대가 되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이 학교로 자꾸 빠져 입학을 해버려야 되는데 입학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의대 정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치 주식에 빠져있는 40대 같대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의대 합격하지 않고 서울대 공대를 합격 안 간다는 거예요. 얘들이 삼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방의대 합격했는데 다시 재수생 종합반으로 들어와요. 왜? 수도권 의대 가려고. 수도권 의대 합격한 학생들 다시 재종반 들어와요. 왜? 메이저 의대 가려고. 그럼 결국은 의대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최상위권들이 예전에는 내 실력은 터무니없지 생각했다가 정원이 확대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럼 얘들이 버티는 한 1등급이 쉽지가 않죠. 그럼 정시는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럼 수시를 노려야 되죠. 그럼 수시를 노려야 되는데 그러자면 미적분이 필요한 거죠. 미적분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다. 5등급제 상대평가입니다. 그럼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미적분도. 자, 여기서 질문. 확률 통계는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다. 5등급제예요. 그리고 기하는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하는 절대평가예요. 지금 고1, 2, 3은.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돼가지고 A등급이 거의 30%에 주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하는 학원을 안 다녀요. 요즘 애들은. 근데 우리 애들은 기하도 5등급제다. 더 불리해졌어요. 기하 관점에서는. 또 하나, 물화생지원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아닌 과목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거의 다가 상대평가가 되고 상대평가가 아닌 것은 딱 두 종류가 있는데요. 뭐 있냐면 사탐과 과탐에서 고3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절대평가가 되고 다 상대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상위권이 불리해졌다고. 옛날에는 최상위권들이 반에서 1등, 전교 10등 안에 들면 나만 일자잖아요. 나만 일자니까 다른 과목을 변별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국영수 과사에서 이미 변별이 명확하게 돼버렸으니까. 내가 1이면 쟤는 2였거든요. 한 반에 일자가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일자가 많아졌어요. 많아졌으면 전 과목으로 변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과목을 골고루 하는 학생들이 유리해진 게 내신 5등급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수학, 과학만 되게 강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마무리는 해야 돼요. 일단은. 왜 그렇습니까? 시수는 국어, 영어, 수학이 거의 비슷하고요. 과학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시험 범위가 없는 과목이 딱 두 개 있어요. 주요 과목 중에. 뭡니까? 국어와 영어가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왜? 교과서 외 지문들이 출제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어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고 싶은 대로 내신 출제를 해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프린트에서 30% 나오고 부교재에서 70% 나올 거야. 이러면 그것만 공부해야 되고 우리 학교는 교과서에서 50% 나오고 선생님 노트에서 50% 나온다. 그럼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별 전문반이 핵심이에요. 국어, 영어는. 그 대진고 1학년의 그 선생님의 패턴대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어, 영어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역량 강화.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좀 갈 수 있게끔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형으로
문제를 많이 공부하죠.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미리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3월 달부터 바빠져야 돼요. 학교 선생님 딱 확정되고 나서. 근데 수학과학은 수능에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통합과학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난이도의 격차는 있을지언정 책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지금 이제 충분히 깊게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은 수학하고 과학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학과학을 깊게 공부해주면 뭐가 좋냐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3월 달부터는 국어 영어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벌어내는 게 수학과학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까 실적 좋았잖아요. 저희 탑반이 메이저 의대관인데 메이저 의대관에 학생이 17명이에요. 17명 중에 1등급이 거의 80%를 차지해요. 전교 10등 안에. 그럼 얘들은 수업 실수가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입학한 3월 달부터는 수학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국어 영어 쪽에 신경 쓰자는 거예요. 왜? 의대 가려면 수시로 가야 되는데 수시로 가려면 전과목 내신을 퍼펙트하게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이 3월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80%가 1등급이고 나머지 2등급 받은 학교도 보편고 혹은 외대부고 이런 학교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미적분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가 수상화가 공통수학 1, 2죠. 제가 공통수학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머님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표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수업은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수학 1,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상화,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 총 교과서가 7권이 되는데요. 7권 중에 확률통계, 기하 일단 빼고 5권만 한번 쳐볼게요. 5권 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과정당 4반복을 하면 한 개 과정당 교재를 4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 과정당 4권 풀면 총 몇 권입니까? 1, 2, 3, 4, 5개 과정이니까 4권씩 해서 총 20권입니다. 이 20권인데 이 책 한 권 끝내는데 보통 2개월에서 2.5개월 정도 걸리죠. 그래서 총 20권을 2.5개월로 계산해 보니까 몇 개월이 나냐면 총 50개월이 나옵니다. 50개월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몇 개월 나오죠? 3년이니까 36개월 아닙니다. 수능을 11월 달에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32개월이 나옵니다. 이 32개월 동안 50개월 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좀 뽑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월해지는 게 당연하죠. 물론 광주 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백 지역 이런 지역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서로 안 하니까. 서로 안 하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어쨌든 다들 수원 이상까지는 끝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심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심화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심화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수학학원에서 일단 레벨을 높은 반을 잘 못 받아요.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수학의 아침에서도 레벨링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제일 높은 반이 미적분 2번 끝난 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끝났어요. 끝나가 지금 수능 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반에 들어가려면 언제 들어가냐면 12월 달에 수상으로 경쟁해서 들어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수상 시험 보면 어쩜 그렇게 선행 순서대로 가는지 저희 생각에는 최근에 수상한 애들이 제일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제일 높은 반 애들이 미적분 끝난 애들, 그 다음 수투, 수원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심화와 선행 둘 중에 심화가 중요한 건 알지만 둘 다 놓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집에 가서 우리 아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학습 시간을 늘리지 답답하죠. 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놓여 있고요. 네 번째로 맞이할 현실은 난이도인데요. 난이도 말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개념 원리 RPM 정도 퍼펙트하게 풀면 분당에서 내신 점수로 4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분당에서 지금 13년 있었잖아요. 13년 있으면서 시험 보는 점수 결과들을 제가 보잖아요. 그럼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중3 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결과를 봐보면 센 정도 풀잖아요. 유형설을 퍼펙트하게 풀고 들어오니까 한 60점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 시험 점수로. 그리고 블랙라벨 정도 풀게 되니까 75에서 80. 그럼 도대체 80 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대관 학생들 있죠. 17명. 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몇 개 학교를 풀었냐면 300개 학교를 풀었어요. 징글징글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만점 아니면 1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가져야 된다. 자, 단적인 예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학의 아침 내신 결과 나오고 나서 점수 입력하는 표예요. 표 그대로 가져왔어요. 전 또 남중 남고 출신에다가 공대, 제 학과가 저기 금속공학과인데 여기에 정원 60명 중에 여학생 1명이었어요. MT 가면 큰 방에 같이 자는데 여학생이 가운데 자고요. 남학생들이 이렇게 둘러서 가방에 이렇게 성벽 쳐가지고 자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증거물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뼛속까지 이과라서. 이게 이제 점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표에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 성함이 있고 학교가 있고 점수가 있고 등급 확인된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몇 개 학교만 보여드릴게요. 야탁고입니다. 야탁고 아까 1등급 6명 나왔다 그랬죠? 1등급 6명이에요. 근데 1등급 6명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자 89점. 야탁고에서 89점 받으면 전교 10등 안에 듭니다. 시험 난이도 그렇다는 거죠. 또 늘 푸는 거 보시죠. 늘 푸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3.8인데 전교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이 4개 틀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개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 난이도 이렇고. 또 이제 한때 시험이 쉽다고 유명했던 운중고도 86점이 전교 10등입니다. 시험 어렵다는 것이죠. 2등급이 80대고 또 하나 75점이면 점수가 형편없잖아요. 근데 반에서 4, 5등 합니다. 지금 현재 9등급제는 내신 3등급이 반에서 4, 5, 6, 7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다. 50분 안에 풀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간층이 없어져요. 중간층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6, 70점대가 잘 없어요. 중상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봐요. 왜? 어차피 극상위권 학생들은 80 넘을 거니까. 근데 얘들은 중위권 학생들하고 격차가 별로 안 나게 돼요. 왜냐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은 유리해요.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 왜? 실수해도 1등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에서 수학 난이도는 숙명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신 시험지를 보면요. 수학 내신 시험지가 22문제, 서술형까지 포함하면 25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간은 50분이잖아요. 50분 중에 마킹 시간 5분 제외하면 45분이에요. 근데 이 45분 중에서 고난도 문제가 평균 한 4, 5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고난도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 걸리거든요. 그럼 5분 걸리니까 총 25분이잖아요. 아까 45분에서 25분 빼면 몇 분입니까? 20분 남잖아요. 20분 남는데 문제도 20개 남았어요. 그럼 한 문제당 1분인데 이 20개 문제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30초, 어려운 문제는 1분 2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풀어야 돼요. 저도 수학 강사 출신으로서 수학을 양치기로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간 안에 실수 없이 풀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쉬운 문제는 손이 풀어야죠. 그래야 내신 성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외국 생활하다가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리턴 학생들. 그런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제가 좀 안쓰럽게도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왜 이래요? 여기는 왜 이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는 수학 숙제가 뭐냐면 학교 건물을 각을 재서 그림자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것을 호분법으로 이렇게 나타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낸대요. 그래서 숙제가 한 3문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숙제를 100문제씩 내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걔들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오픈북을 해가지고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왜 5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어야 되냐. 그리고 왜 공식을 외워서 풀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제가 미안하다 얘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님들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아이들한테. 네.
우리 아이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사를 안 가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애를 구박하면서 상담을 와요. 얘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면 중학교 때 준비를 안 했어요. 어머님 준비를 안 시켰어. 그러면서 하신다는 얘기가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셨어야죠. 다른 애들이 이렇게 준비했는 걸 왜 모른 채 아이를 이렇게 준비시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성적이 안 나온대. 성적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자, 수원 어디까지 풀었니? 수원 시험을 보는데, 내신 시험을 보는데 어디까지 풀었니? 그랬더니 수원을 RPM까지 풀었대요. RPM까지 풀었는데 내신 3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잘했네.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90점대인데. 어머님 중학교 때 90점대 학생이 40%예요. 40%면 내신 4등급까지입니다. 근데 얘가 3등급이 나온 건 잘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준비하자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의 아침이 수학의 아침을 처음 만들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12월 달에 고등관에 올라오면 저는 점수 못 만든다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7월 달에 고등관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점수를 만들 선생님들이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저희 대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모든 학원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12월 달에 고등관으로 가는데 저희는 중3 7월부터 고등관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만들었냐면 지금 현재의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 아이들 승리자로 만들자. 그래서 기적과 같은 6개월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기적의 6개월 먼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6개월 동안 열심히 시켰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인문학적 소양이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는 일반 학원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 비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학습의 양과 질이에요. 학습의 양과 질로 모든 건 귀결됩니다. 교재,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등 여기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압도적 학습량과 학습의 완성도를 가진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없이 잘하는 학생 없어요. 어머님들이 가끔씩 그러거든요. 서울대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어요. 힘들지 않고 서울대를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래서 학습의 양과 완성도가 핵심인데 이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반 학원들은 교재가 어쩌니, 컨텐츠가 어쩌니, 학원 시스템이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공부는 아이가 하는데 내 아이가 그대로인데 과연 결과가 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화두를 우리 아이들을 바꾸자. 최상위권은 극상위권으로 갈 수 있게끔 바꾸고 상위권은 최상위권, 중상위권은 상위권으로 갈 수 있게끔 바꾸자. 근데 이게 쉽나요? 안 쉽잖아요. 저도 아이 키워봤는데 저희 딸아이가 제가 카톡하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일자가 안 없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스타벅스 쿠폰 보내잖아요. 그러면 5분 내에 없어져요. 답답한 현실이지만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7월의 시기적 특성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간단한 설명에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 귀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야. 남이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얘기해야 돼요. 중3 동기부여 세미나를 제가 13년째 진행해 오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복 입으면 이렇게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40분 동안 애들이 그냥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애들이 40분 동안 남의 얘기 듣고 있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듣고 있어요. 40분 동안. 왜? 제가 중학교 3학년 3월 달에 한번 해봤거든요. 시험적으로. 안 돼요. 근데 중학교 3학년 7월 때는 되더라고요. 왜? 지금 아이들 마음이 흔들흔들 할 때예요. 지금 자기들끼리는 야, 서용고는 일진이 많대. 뭐 불곡고는 뭐 친구들 저 왕따가 되게 많대. 거긴 선생님들 되게 안 좋대. 어디는 급식이 맛있대. 그러면서 지들끼리 이미 고등학교 갔어요. 그래서 너 중앙고 왜 가니면 중앙고는 학교에서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준대요. 야, 그거 전교 10등까지야. 아, 그래요? 자기들끼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흔들흔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얘기, 그다음 대입시 실제 얘기,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 하면요.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작년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196명의 중3 7월달에 동기부여 세미나 했더니 매우 만족 52.5%, 만족 39.8%, 보통 7.7% 해가지고 불만이다. 없어요. 이 무기명으로 했거든요. 무기명으로 했는데 92.3%가 만족해요. 제가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 7월달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달에 중학교 3학년 300여 명 중에서 98%가 하루에 10시간 자기가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겠다고. 이 10시간은 뭐냐면 2시간 20분 수업, 2시간 20분 숙제, 2시간 20분 수업, 2시간 20분 숙제해서 야, 숙제 학원에서 끝내고 가자. 너 어차피 집에서 숙제 할 거 아니냐. 그 숙제를 여기서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놀아. 숙제 다 끝났으니까. 할 때 집중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숙제 오답 다 하자. 이거거든요. 해요. 중3 7월 달에 마음이 이렇습니다. 특자관이나 영재관처럼 수투 이상 나간 학생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극상위권 학생들, 극상위권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요. 어떻게 해서 얘들이 1등급을 받고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얘기해줘요. 그럼 초롱초롱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시간. 그리고 이 중에서 13시간은 선택이거든요. 13시간은 선택인데 70% 이상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얘들은 이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1대1로 혹은 저희 팀장님하고 1대1로 딱 30초간 대화합니다. 동기부여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대1로 대면해가지고 30초간 얘기하는데요. 대화의 90%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하고 나서 원장 선생님이 하자고 했잖아요. 이거 싫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90%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일단은 한숨을 쉬어요. 이제 해야죠. 이러면서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숙제 오답을 학원에서 끝내고 하자. 집에서 하지 마. 네가 집에 가면 집에 분란이 일어나. 엄마 아빠 싸워. 알지? 안 돼요, 지도. 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오답 끝내고 가자. 요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13시간 하는 학생들은 뭐 하냐면 오답. 제가 얼마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뒤에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중3 7월이 남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시기를 저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6개월 귀중한 시간, 정신 차릴 수 있는 6개월이 있는데 이걸 그냥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중3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것 같아요. 고등과는 원장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서약서를 썼다 칩시다. 서약서를 썼어요. 근데 사람이 잘 변하나요? 우리의 의지가 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학습 동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약서를 쓰고 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학습 동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환경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서 복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헬스장을 6개월을 끊었는데요. 작년에도 끊고 올해도 끊었는데
지금까지 3번 갔어요. 3번 중에 한 번은 샤워만 했고요. 우리 모두가 의지가 약하죠. 아이한테 제가 물어봐요. 야, 엄마가 다이어트 한다 치고 성공하는 거 봤어? 없대요. 아빠가 술 먹는 거, 술 끊는다고 하고 술 끊는 거 봤어? 없대요. 야, 부모님도 의지가 약해. 너도 의지가 약해. 우리 모두는 의지가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모두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에 의존하면 안 된다.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고시청 가서 공부하냐? 결국은 의지와 습관은 다 어렵더라. 환경 속으로 너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살면서 수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끊으니까 헬스가 안 되는데 PT를 끊으니까 되더라고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0.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 그 환경 속에 넣는 것. 금연이 목표인 사람은 흡연하는 친구를 멀리하고 운동이 목표인 사람들은 동호회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의지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중등반에서 중3 최고학년이 되니까 으스대더라고요. 느슨해요. 근데 고등반에서 예비고1의 신입생의 긴장감으로 가니까 애들이 순수해져요. 그래서 고등 선배들과 함께 공부하는 환경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학원에서 끝내고 가는 환경 설계를 하고요. 모르는 문제를 학원에서 질문하고 너를 도와줄게 하는 환경 설계를 해가지고 학보다 더 중요한 습, 우리 아이들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칸막이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다 내고 들어가게 되고요. 첨삭조 교수님들이 모르는 것 이렇게 질문 받아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5년 전에는 고3 아이들한테 이런 추리닝,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색깔의 추리닝을 입혀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창피해서 밤늦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중3 예비고1 학생들은 좀 산뜻하게, 하지만 나는 미쳤다. 공부에 미쳤다. 수학에 미쳤다. 이렇게 광신도 분위기도 만들면서 같이 파이팅 하면서 공부하게. 저도 같이 있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스터디 카페인데, 스터디 카페 이건 왜 만들었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학교 생활이 바쁘니까 수업하기도 급급. 그럼 10시 이후에 남겨가지고 야 숙제하고 가 했더니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벌금이 8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학원에 제가 자습은 수업료를 다 안 받거든요. 근데 자습을 하는 거 수업료 안 받는다 해도 학생이 학원에 있으면 안 된대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벌금 받는 거는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저를 조롱하는 게 싫더라고. 아이들이 가면서 선생님 저 자습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집에 갈게.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어찌나 약이 오르든지 그래서 제가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새벽 2시까지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밤 12시까지 고1, 2 학생들, 어제도 60명 정도 남아서 숙제하고 집에 갔습니다. 이 집에 가서 숙제 안 되는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이런 신발도 만들었어요. 자습실에서 신는 신발인데요. 이거 호텔의 얇은 신발 아시죠? 요거 신고 밖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바닥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왜 아리랑 신발이냐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래서 아리랑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아이들한테 주고 아이들 재밌어 해요. 재밌어 하는데 사실은 지 신발이 이렇게 뺏겨요. 압수가 되는 것이죠. 갇히는 거죠. 이렇게 좀 힘들지만 재밌게. 또 요즘 아이들 질문을 잘 못합니다. 손 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 잘 못해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깃발을 자리마다 놔둬요. 그래서 깃발을 이렇게 위에 꽂게 되면 조교생들이 뛰어옵니다. 질문 받아주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요. 제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하루 13시간 동안 일주일에 3번이거든요. 하루 13시간 어머님들 수학하라 그러면 수학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죠?
지난 겨울방학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난 겨울방학 때 중3 아이들 13시간 하는 모습. 얘들이 저보다 13시간이에요. 얘들이 지금 월수금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시계 보여드릴까요? 얘들 아침 9시에 온 애들이거든요. 시계. 몇 시입니까? 밤 8시 50분이에요. 13시간 한답니다. 그래서 환경 설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도 뭣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또 누가 남는다 그러면 자기들도, 나도 남아야 되나? 같이 남자. 이렇게 되더라고. 그럼 이때는 뭐 하냐? 오답해요. 오답하는데, 얘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와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5월 15일 날 기억하세요? 5월 15일 석가탄신일이에요. 석가탄신일 날 시험 끝났으니까 전부 무슨 코인 노래방 간다고 다들 난리더라고요. 안 돼. 와! 해가지고 10-10 했어요. 10-10. 10-10 와가지고 쉬는 날이니까 선생님들 출근 안 하잖아요. 제가 출근해가지고 10-10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기출문제만 10개씩 풀렸어요. 근데 얼마나 왔냐면 이렇게 옵니다. 이건 한 귀퉁이에요. 다른 귀퉁이 또 있어요. 이렇게 옵니다. 거의 100명 정도 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분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2023년 여름방학, 작년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중3 학생들한테 제가 설문조사 해봤어요. 방학 때 그렇게 하니까 어떠더니?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싫어하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편한 거예요. 왜? 숙제 끝나고 집에 가니까 수월하죠. 숙제 시간도 줄어요. 왜? 수업 끝나자마자 숙제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효율적인 거죠. 그 사실 엄마들이 맨날 얘기하던 거잖아요. 그 설문조사 내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좋았니? 라고 했더니 예전에는 항상 집에서 숙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숙제를 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근데 한 문제 자세히 읽고 풀어보는 노력도 부족했고 실력도 오르지 않았다. 근데 해보니까 하나하나 고민해가며 푸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주는 친구들은 착한 친구들이에요. 보통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줍니다. 한 줄. 네. 집에서보다 집중이 잘 된다. 집중이 잘 된다. 집에서는 잘 안 하게 된다. 경쟁자가 공부한다 생각하는 승부욕이 생긴다.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 없고 집중할 수 있다. 효율적이다. 모두 공부하니 나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르는 문제를 조교생님께서 바로 질문할 수 있고. 네. 강제로라도 공부를 하니 실력이 느는 것 같다. 그 다음 이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칸막이 책상 핸드폰 제출 룰이 있어서. 핸드폰 제출 룰을 싫어하지만 사실 처음엔 되게 싫어요. 내 사유재산을 갖다가. 왜 통제하느냐. 근데 막상 이것이 다 하는 거라 판단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써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 설계를 6개월 먼저 하자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 환경 설계를 가지고 쭉 가는데 우리 아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환점을 뭐로 생각하냐면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내신 성공. 어떻게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내신 성공해야 된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7월, 중3 7월 달 때 수상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남학생. 지금 이제 고1이에요. 이 학생이 남학생인데 되게 순진한 남학생이에요. 순진해가지고 물음표한 이유를 대충 느끼시겠지만 책가방에 보면 2년 전 프린트가 안에 있고 막 쓰레기통 막 책을 자기가 어딘지 못 찾아. 수학날인데 영어책 들어와 있고 막 풀이 과정 막 글씨 막 엉망인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원장인데 원장을 보통 어려워하거든요. 그만큼 순진한 남학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와가지고 얘기하고 막 원장쌤 저 1등급 받을 거예요. 1등급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길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뭐 해줘? 차 사줘? 집 사줘? 1등급이 4%니까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상을 7월 달에 시작했으면 사실 확률적으로는 어렵죠.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 소원이에요. 자습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데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역시 너답다. 진짜 원하는 소원도 진짜 순수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학생이 이번에 전교 7등 합니다. 1등급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1등급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등급 나온 뒤에 태도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자습실에 앉아 있어요. 야,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자습실에 앉아 있어? 친구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등급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습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얘한테만 가르쳐 줬습니다. 성취감이 올라가는데 얘 이제 끝났어요.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결국은 아이가 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은 성공 경험입니다. 운중고 학생이거든요. 수상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설문조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1등급 받은 학생 설문조사 받은 건데 중위권 학생이래요. 본인이. 나의 수학 수준은 어떠했고 중위권. 어려운 문제를 잘 풀려고 하지 않고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 매우 부족했대요. 학교 시험이 쉬워서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자기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물론 살면서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살면서 제일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대요. 왜? 하루 10시간, 13시간 했으니까.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제 오만해졌어요. 1등급 받고 나니까. 특별한 학습법은 없대요.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최대한 복습해서 머리에 넣으려고 한다. 틈틈이 내가 뭘 배웠는지 상기시킨다. 후배들이 흘러가는 시간을 제발 허투루 쓰지 않고 이제 본인이 좀 성적 좀 받았다고 남들한테 허투루 쓰지 말래요. 시간을. 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남을 가르쳐요. 이제. 딱 평균 정도였대요. 얘도. 과외를 해가지고 남는 게 거의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수학 학습량이 겨울방학 때 진짜 많았다. 이렇게 중학교 때 중위권, 중상위권, 하위권 이런 학생들이 1등급을 딱 받는 순간에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만들어야 된다. 수학의 아침이 중3 7월부터 동기부여 세미나를 통해 서약서를 쓰게 하고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결국은 1등급이 딱 나와줘야 이게 지속적인 형태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1등급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저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 협조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수상을 목숨처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나가다가 하반기는 선행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12월, 1월, 2월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하반기는 선행 나가다가 12월 달쯤 해가지고 계속 선행을 나가야 되는 학생과 수상으로 내려와야 될 학생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게끔 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내신에서 주요권 싹 잡잖아요. 그러면 끝난다.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은 지금 1등급 받은 학생이잖아요. 1등급 아닌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이 있어요. 중학교 때 하위권이에요. 여학생인데 과거의 나의 수학 수준 몇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중학교 때 50점, 60점 받았던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수포자거든요. 근데 이 학생 왔을 때 제가 어머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일단은 1대1 수업으로 3-1이랑 다시 시작하자. 그럼 어머님들 보통 노 하거든요. 왜? 앞으로 나갈 길이 천리길인데 무슨 3-1이 여름방학에 왔으니까 3-1 내신이 끝난 상황인데 3-1을 하자 그랬어요. 왜? 3-1이 수상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50점대 나온다는 것은 3-1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부터 1대1로 수업을 진행해가지고 진도 끝내고 11월 달부터 수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얘가 운동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되어 수학을 다시 시작하는데 중1, 2 과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월수금 아침 9시 밤 10시까지 공부했고 숙제는 항상 다 풀어가기 위해 자습시간 등을 활용해가지고 했다. 얘 반에서 몇 등 했냐면 중학교 때 반에서 30명 중에 27등 했대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번에 첫 내신에서 반에서 10등을 합니다. 얘는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10초 만에 구분해내거든요.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아세요? 수학학원 원장하고 눈을 안 마주치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에요. 진짜 10중 8구 그래요. 잘하는 애들은 수학 원장쌤하고 이렇게 눈을 맞춰요. 지가 자신이 있어요. 이 학생이 처음 왔을 때 눈을 안 맞춰요.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잘 풀고 있어? 그러면 이래요. 근데 10등 하잖아. 쌩글쌩글 웃으면서 저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수학 공부가 재밌어졌대요. 왜? 27등 하던 애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10등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첫내신 만들어야 된다. 첫내신 안에는 본인의 자신감도 있지만 학교에서의 위치 그리고 선생님들의 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오나 봐요. 실제 통계에도 고등학교 43만 명 조사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75%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잘하면 계속 잘하고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잘하면 성공할 확률이 상승까지 포함해가지고 87.6%예요. 그래서 첫내신은 3년간 보는 10번의 시험 중에 한 번이 아니라 공부 인생을 바꾸는 격발장치다. 그러므로 첫내신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덤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학의 아침에서는 하반기에 7, 8월, 90, 11월, 12월, 1월, 1월, 2월 해서 4시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4시기로 구분되어 가지고 선행을 몇 번 할 수 있냐면 1권, 2권, 3권, 4권, 특강까지, 겨울방학 특강까지 4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 기본인 학생은 수원 응용, 수투 기본, 수투 응용, 미적분 기본까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상심화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에서 수상시험을 총 4번 보게 되는데, 대회를 4번 개최하는데, 수상대회를 7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시험을 한번 봐요. 실제 학교 시험 문제로. 그리고 10월 달에 보고요, 12월 달에 보고, 2월 달에 보는데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은 7월 달에 시험을 중간고사를 한번 보고 나면 실제 시험 문제로 봐가지고 우리 아이의 수상 완성 정도가 센 비단계, 응용 정도 수준까지 풀어내는지 목표가 60점이에요. 이걸 해놓고 안 돼 있는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서 수상 심화를 조금 잡아야 된다. 한번 잡아줘야 된다. 건드려줘야 된다. 선행 나가지만 수상 심화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수상, 수화, 수원 과정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이번 특강 9회 중에 3회는 선행을 나가는데 6회는 수상 심화를 잡아줘. 그리고 수투 미적분인 학생들은 이게 좀 부족하다 판단되면 수상 책 한 권을 의무적으로 이번 방학 때 풀어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왜? 얘들은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은 아니니까. 근데 수업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수상 특강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대회를 엽니다. 이게 이제 대회 포스터인데 고1 수상 첫 중간고사 인증대회 해서 포스터예요. 그래서 포스터에는 첫 중간고사 실제 문제를 50분 안에 풀고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학습 의지로 고치시키는 2차는 10월, 3차는 12월 해가지고 계속 실제 기출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로드맵을 세우고 있냐면 2회 이상 반복된 학생들이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70점, 그리고 2월 말까지는 80점 이상, 그리고 3, 4월 내신 대비를 통해서 90점 이상 가는 이 로드맵을 선행을 나가면서도 얘를 지키게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1차 SMO 대회, 2차, 3차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계속 체크하면서 수상 중간고사 부분만큼은 그렇게 챙겨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답인데요. 뭐 어머님들 오답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성적 향상된 학생들을 원인을 담임쌤한테 대충 써보라 그랬더니 오답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 학생도 나의 수학학습법 1등급 받은 학생 얘기했더니 틀린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각 책에서 틀린 문제로 노트 한 권에 매일 답과 옮겨 적는다. 이 학생도 내신에서는 오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답과 복습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할 수 있다면 틀린 문제는 꼭 오답 노트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오답이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오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답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답 노트 해봤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 안 되잖아요. 오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숙제가 먼저기 때문이에요. 숙제를 끝내고 오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숙제를 끝나는 순간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은 특별한 학생들의 결과물이에요. 저는 물리적인 시간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기 좀 어렵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오답도 저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답 환경 살기. 그래서 수학의 아침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직접 오답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할 텐데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시간은 언제냐? 수상, 수화, 수원을 하는 학생들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방학 때.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그 시간에 오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오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투 미적분 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오답하는 시간을 담임선생님과 가질 거예요. 그 시간은 다른 것들 다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럼 개학을 하게 되면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상, 수화, 수원 하는 학생들이 아침 9시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답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수학 잘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저는 수학 강사 출신이니까 제 아이의 수학 공부 특별한 방법들을 자꾸 찾았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 수학 진짜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과가 좋은 사람들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치동 엄마들. 광주 지역 엄마들이 분당 엄마들 벤치마킹 하잖아요. 용인 지역 엄마들이 분당 지역 엄마들 벤치마킹 하잖아요. 분당 엄마들은 대치동 엄마들 벤치마킹 해야죠. 대치동에서 수학학원 몇 개 다닙니까? 2개 다니잖아요. 한 개는 수학의 아침 같은 학원, 한 개는 1:1 학원 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원에서 오답한다, 오답 검사하죠. 근데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까? 약하죠. 한 교실에 10명, 12명 이렇게 있는데 걔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다 잡겠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고는 하죠.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1로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한 번 더 시키려고 하는 애들이 진절머리를 내요. 왜? 일주일에 3일 수학 가고 이틀 영어 가고 영어 이틀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영어 하루만 가야 돼요. 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학 가야 되고 국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주 6일을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거기다가 수학을 하루 더 넣는다? 애들이 미칠라 그러죠. 짜증내고 막 효율도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딸한테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 더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숙제 있는 시간 아니야. 그리고 새 책 나가는 거 아니야. 뭐 하냐면 기존 학원에서 공부했던 책 그대로 네가 어차피 오답해야 되잖아. 그 오답하는 시간을 선생님이 붙여줄 테니까 오답만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별표 치고 틀렸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걔가 그냥 푸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걔가 그냥 푸는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과 장소에 그냥 오답만 하는 거예요. 오답만 하는데 놓치잖아요. 분명히 지는 오답했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 다 해줬다 하지만 스스로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그 선생님이 잡아줘요. 물론 돈이 아까워요. 그런 것 때문에 과외비를 내는 건 아깝죠. 아깝기 때문에 좀 쓰긴 싫지만 사실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이도 마음이 편하고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오답은 해야 되잖아요. 오답 이 시간에 시간과 장소 정해주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돈이 아까우니까. 그럼 저는 옆에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책 보고 있는데 오답하고 있어요. 그럼 틀리는 문제 있으면 그것만. 그래서 해설지 들고 해도 돼요. 해설지 들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엄마가 만약에 아이하고 사이만 좋다면 해도 되는데 못 가르쳐줘도 돼요. 해설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이해했어 하고 난 뒤에 담임쌤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오늘 오답을 해보니까 27페이지 3번이 안 풀리네요.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이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오!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니까 저도 뭐 쉬웠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1:1 수업을 하기 전에 쇼핑을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2시간 동안 1:1로 좀 진행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수학의 아침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요. 언제 하냐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어요. 저번 주 평일에 하던 모습입니다. 밤 10시 이후거든요. 여기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오답 체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수화, 수원 수업을 하는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는 오전 9시에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하게 되고요. 지금 수투 이상 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담임쌤이 주간 오답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시간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상위권. 기본 전제는 최상위권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권은 지금 5등급제 때문에 불리하다 그랬죠. 변별할 수 있는 과목이 없으니까 전 과목 1등급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학과학을 먼저 끝내서 학습 시간을 최대한 국어, 영어 쪽에 할애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학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어떤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냐면 저는 수학의 아침 지금 탑반이 의대관이에요. 메이저 의대관. 메이저 의대관 학생들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어요. 고3 선배들하고 경쟁하면서 수상, 수화, 수원, 수투를 이미 끝낸 상태에서 미적분을 언제 끝냈냐면 작년 6월 달에 끝냈어요. 작년 6월 달에 끝내고 9월에 기하하고 그 다음에 확통해가지고 3월부터 수능 대비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작년 의대관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3 선배들하고 경쟁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등급을 냈어요. 수원, 수투, 미적분으로.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의 완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수투, 미적분 이상 끝난 학생들은 자꾸 경쟁하면서 내가 내 위에 윗길이 있다는 걸 자꾸 파악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등급 내고 작년 9월 모의고사 때 중3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봐가지고 얘들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3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 수상하로 전환해가지고 고난도 기출에만 집중하는데 고난도 기출 문제로 테스트를 봅니다. 이런 시험지로. 그래서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여요. 반별로. 4월 때는 목동고 기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제일 높은 반 의대관인데 의대관은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1등급이 나오고요. 얘들은 기출 중심으로 가야 돼요. 기출 중심으로 가니까 지난 12월부터 몇 건 풀었냐면 분당 강남 기출 이건 기출 모음집이에요. 한 10개에서 15개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23년 분당 기출, 광교 수지 죽전 기출, 강남 기출, EBS 교육청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 시중 문제 중에 최고 난이도 킬러 모음, 낙생고 10년치 기출 모아가지고 풀었고요. 서초 강동 기출, 목동 기출, 송파 기출, 서울 북부 지역의 고난도 기출, 휘문고 기출, 의학계열 합격 순위 기출, 상산고, 휘문고, 세화고, 중동고, 단대부고 이런 학교도 기출 해가지고 총 13곳 풀었습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 푸니까 비틀어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3 메이저 의대관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모의고사 봤고요. 3월, 6월에서 3월 모의고사에서 수원 투학통으로 봤는데 1등급 커트라인이 82점이에요. 근데 얘들이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82점이 1등급 컷인데 한 명 빼고 전부 1등급 나왔어요. 스카이탑반도 이런 점수 나오고 6월 모의고사에서는 70%가 1등급 나오고 결국은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하고 경쟁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윗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담임 얘기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학의 아침 고등관은 최상위권, 중상위권, 스카이관, 여기는 특자관과 영재관, 최상위권, 수투 이상, 여기는 수상수와 수원 학생들인데 양쪽에 전문 강사진이 색깔이 좀 달라야 된다. 최상위권 쪽은
그런 학생들 수업만 중심으로 했던, 고3 수업만 중심으로 했던 이런 선생님들이 수업적으로 아이들을 이겨줘야 되고요. 여기는 수상수와 수원 쪽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중에 제일 중요한 징표는 저는 일단 화내지 말아야 된다. 신경질 내지 말아야 된다. 이걸 제일 중요시 여기. 일단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는 선생님 여기 빼. 여기 안 돼. 시니컬하면 안 돼. 무조건 친절. 수학이 어려워 죽겠는데 짜증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저는 무조건 안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선생님한테, 학생한테 붙어줄 수 있는 선생님. 정성을 다해줄 수 있는 선생님.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스카이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우리 강희두 선생님 그 성대 수학과 박사예요. 지금 의대간 수업하고, 지금 고1 의대간 수업하고. 그 다음 조시영 선생님,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이투스 지금 기숙학원에 수업하고 계신데, 이분이 중3 지금 두 번째 레벨반 수업하고 계세요. 그 다음 우리 자진희 선생님, 현재 2학년 탑반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아침 여신, 이성현 선생님, 과거 나오셔가지고 2대 나오신 분인데, 독종이에요. 여기는 최상위권 아이들. 최상위권 중에서 그 지금 이번에 미적분 들어가는 학생들. 이 선생님 목토로만 맞는데요. 이 선생님 지금 수학이 아침 1등이에요. 지금 고등반 선생님들은 월급 받는 선생님 다 경쟁체제예요. 성적 나오면 선생님 성함이 점수 밑에 붙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옮겨가요. 이 선생님 반에는 막 35명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똑하냐면 새벽 2시까지 애들 남겨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스터디 카페 가고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하게끔. 우리 선생님이 좋아서 공부하게끔. 그 다음 우리 포항공대 졸업하신 이윤정 선생님. 여기는 상당히 노련하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니까 애도 이미 많이 키웠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스카이관에서는 이번에 미적분 끝난 학생들 수업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고등관, 그러니까 지금 수상수와 수원 쪽의 수업은 젊은 선생님. 지금 현재 고3 수업하고 계시고 수학의 아침에서 지금 고3 수업하는 학생들이 중3 때부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이 선생님 좋아한다는 거죠. 고3 때까지 3년 동안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번에 예비고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수상 수업도 있고 수원 수업도 있고 수화 수업도 있고 일단 인상들이 좋잖아요, 다들. 예, 훈훈하니, 이렇게 따뜻하니. 지금 현재 고2 수업하고 계신데 이번에 고2 수업 중3 학생들 고2까지 데려갔다 다시 이번에 내려오는. 어쨌든 이런 선생님들이 예비고 수업들을 하고 계신다,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름방학 때 하루 10시간, 13시간 진행하게 된다. 정규 수업은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20분 수업, 2시간 20분 숙제, 2시간 20분 수업, 2시간 20분 숙제. 정규 수업하고 특강하고 합쳐서 이게 이제 수상, 수화, 수원 하는 학생들. 7월 11일부터 시작되고 방학 일정은 화목토반이 7월 20일부터 스타트한다. 그 다음에 학생 대상 동기부여 세미나가 7월 초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손편지 수학의 아침에서는 쓰게 한다. 어머님들이 쓰셔야 된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식사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여름에 나가서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도시락을 신청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7월에 저희가 다시 안내문이 나갈 겁니다.